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햇살 강연은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의 최근 발언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인영 장관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인영 장관이 최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네, 게임 체인저가 뭡니까? 게임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말뜻을 해석을 해보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북관계에 어떤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습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태예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17년 막 북한에서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북한 규탄하고 그 시절이에요. 지금 그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뒤바꿔서 2018년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있으면. 그래서 이 치료제나 백신을 가지고 보건의료 협력에 나서야 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나한테 치료제나 백신이 있는데 보건의료 협력을 한다는 건 북한에 이걸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치료제 있는데 좀 쓸래? 우리가 줄게. 그러니까 우리 2018년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후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11월 18일에 KBS 뉴스에 나와가지고도요.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 백신을 주면 지금 북한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 국경을 다 봉쇄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방역 수칙 엄청 까다롭게 철저하게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치료제나 백신이 부족해도 부족할 때 나눠야 또 진정성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아니 여기서 딱 백신을 나눈다라는 말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문맥상 놓고 보면 당연히 백신 나누자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백신이 있으니까 쌀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 계속 합니다. 11월 20일에 남북 보건의료협력협의체에 가서도요.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 추위가 다가오지만 이번 겨울만큼은 남북이 손잡고 손 맞잡고 따뜻한 평화와 생명의 힘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비슷한 얘기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뒷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겨울만큼은 남북이 손을 맞잡고 따뜻한 평화와 생명의 힘을 만들면 좋겠다. 정말 좋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남북이 손을 맞잡고 따뜻한 평화와 생명의 힘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누구 때문일까? 근데 남북이 손을 맞잡고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를 딱 내밀면 북이 이걸 딱 잡아서 그러면 따뜻한 평화와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좀 읽히더라고요. 자, 뭐 11월 23일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로선 다른 나라에 앞서 북한을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이 남북 협력에 나오도록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비핵화 협상 진전 등 이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면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계 인사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남북 경제협력은 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가지고 코로나 문제가 좀 풀리고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도 진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북 제재 유연성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남북 경제협력이 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남북 경제협력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말대로라면 일단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남북 뭐 교류를 못한다 이런 건 이제 이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핵화 협상 진전? 네,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니까 바이든 정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비핵화 협상 진전 저는 뭐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뭐 제북 제재 유연성이 만들어져야 남북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아, 네. 좀 암담한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니까 뭐 다른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이인영 장관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있으면 이걸 북한한테 제공하면 북한이 좋아라 받으면서 다시 2018년의 분위기, 남북 경제 협력, 교류 협력하고 막 서로 대화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분위기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좀 꼽았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이 뿌리 깊은 체제 우월의식, 대북 우월의식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봅시다. 지금 남과 북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모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한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진짜 참담하잖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정부에서 손 놓은 것처럼 막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대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진짜 방역 모범 국가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도 지금 2단계에 들어섰잖아요. 2단계 들어서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생활의 불편 계속 느끼고 있고 경제적으로 되게 타격이 크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하고 있지만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에요, 0명. 공식적으로.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만 살고 북한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다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세계농업기구도 들어가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들어가 있고 온갖 기구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좀 객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북한 사람들한테 뭐 협박받아서 거짓말한다? 이건 진짜 완전 억지 중에 억지죠. 이 사람들은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다 자유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북한 보건성이 10월 29일까지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의심자들을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해서 누적 12,072명을 검사를 했다. 근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도에 보면 뭐 격리자가 뭐 몇 명이고 뭐 의심자가 몇 명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진자는 없어요. 격리자는 쉽게 말해서 뭐 기침하고 열나고 그러면은 너 좀 의심스러우니까 일단 격리 들어가.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감기하고 사실 거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검사해서 그 DNA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국에 비하면은 방역은 북한이 훨씬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진자가 0명이니까.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진짜 남북 간의 어떤 이 방역 보건 의료 협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으면 진짜 협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북한이 지금 확진자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나름 방역 의료 체계에서 어떤 뭔가 유효한 게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그게 아니고 야 북한 너네 진짜 어렵지 힘들지 우리가 치료제 있으면 줄게. 백신 있으면 줄게. 이런 어떤 시혜를 베푸는 생각 이런 거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뿌리 깊은 체제 우월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된 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그럼 작년에는 아주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적 교류는 할 수 없죠. 근데 온라인으로 우리도 지금 남쪽에서 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요. 줌 써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저도 온라인으로 강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우리 회담 좀 합시다. 온라인으로 회담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남북 관계가 단절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 합의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뭘 했어요? 북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잖아요. 폭파했다는 건 뭐냐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건물 있어봐야 쓸모없어. 앞으로도 두고두고 쓸모없을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대화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다. 이제라도 지킬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또 입으로는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또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아주 태연하게 뭐 대북 전단 막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습니까? 안 막았어요. 법도 아직 뭐 안 만들었고 그 대북 전단 날린 사람들 뭐 구속도 하고 시켰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로만 대북 전단 막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막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대북 전단 날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를 풀려면 우리가 약속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법도 빨리 처리하고 처벌도 하고 이거 하겠다. 그리고 실제 해야 돼요. 하겠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대북전단 방지법 뭐 만든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몇 달이 흘렀습니까? 4개월, 5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니 저것들은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지 하나도 뭘 하는 게 없어. 몇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뭐 백신 가지고 야 우리 백신 있는데 뭐 가질래? 이러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을 실제 보낼 생각이 있을까라는 데서 저는 의혹을 좀 던져봅니다. 이건 뭐 실제 백신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지구상에 백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아직 백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화이자에서 뭐 백신 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서 뭐 주가가 폭등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는 거지 백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방 주사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냐면은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제도 없어요. 있지도 않은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벌써부터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백신 보내주면 북한이 문 열겠지? 협상이 나오겠지? 보내줄 것처럼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 손에도 없는 내 손에 있지도 않은 백신으로 생색낸 것 다 생색내고 있으니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수중에 들어오면 보내줄 거냐? 여기서 저는 안 보낼 걸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하는데 사례를 봅시다. 과거 사례를. 뭐 앞으로야 어떻게 할지는 누가 압니까?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2019년 1월 달에 정부가 북한에 타미플루를 제공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사건이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이제 뭡니까? 그 A형 독감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독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로 치료를 하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라고 해가지고 타미플루를 2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독감 진단 키트 또 5만 개를 모아가지고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막 언론에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통일부에서는 이건 미국하고 협의를 다 마친 거다. 그러니까 미국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타미플루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도 했던 거를 뭐 문재인 정부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산이 됐어요. 무산된 이유가 뭔가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 못 하고 그냥 언론에만 흘러나와요. 이게 왜 무산됐을까? 흘러나오는데 뭐냐면 타미플루는 상관이 없는데 그 타미플루를 싣고 가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차떼기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럭째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트럭은 싣고 가서 그냥 부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대북제재랑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이거 정 안 되면 판문점까지는 트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판문점에다 그냥 부려놓고 미안한데 여기까지밖에 우린 못하겠다. 북한 너네가 알아서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리어카에 싣고 가든 사람이 등짐을 나르든 아니면 뭐 포크레인으로 퍼 나르든 그럼 북한이 알아서 할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것 때문에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어쨌든 결국
트럭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이 소리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한 달 동안 뭐 개성과 판문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거 뭐 언제 오느냐, 왜 준다고 해놓고 뭐 사람 기다리게 하느냐 이러다가 한 달간 그냥 기다렸다가 허탕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도대체? 아니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주겠다고 해서 그냥 받으러 갔더니 한 달간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 결국은 안 주냐? 희한하다 도대체. 아예 처음부터 준다고 하지를 말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그래서 진짜 이게 대북 제재 문제였냐?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제재입니다. 뭐 미국의 단독 제재도 있는데 미국 단독 제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미국의 단독 제재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미국이 지키면 되는 거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북 제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미국한테 물어봅니까? 유엔 안보리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유엔 안보리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제재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조차 안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걸리겠지? 하지 말자. 이게 뭡니까? 통일부가 타미플루를 지원할 생각이 1도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원할 생각이 있었으면 물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트럭은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의지가 있었으면 아니 우리가 트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실어 나르기만 하는 건데 다시 돌아올 건데 그것도 안 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종편에 기사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북한이 타미플루의 안정성을 의심해서 거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주기 싫어서 안 줘놓고 처음에는 대북 제재 탓, 그 다음에는 북한 탓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냥 북한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북한은 그냥 순식간에 나쁜 놈 됐어요? 희한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 이전 장관이죠. 그러니까 뭐 이인영 장관은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인영 장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20년 8월 달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술과 남쪽의 설탕을 교환하겠다. 물물 교환하겠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뭔가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떠들썩하게 막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남쪽 설탕이라는 게 좀 웃기 좋은데 남쪽에 설탕이 나옵니까? 사탕수수 재배하나요? 다 수입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아무튼 남쪽에 설탕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인영 장관이 그 장관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리 대북 제재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북 제재 걸리지 않는 진짜 조그만 사업부터 하자. 작은 교육부터 하자. 괜히 거창한 거 하려다가 대북 제재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일단 접어둡시다. 우리 얘기 꺼내지 맙시다. 이 얘기예요. 작은 교육부터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인영 장관 표 작은 교육의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꼽힌 거예요. 이 설탕 술 교환 사업이. 이게 남쪽에 그 통일농산협동조합이라는 그 민간 단체가 있어요. 그 민간 단체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하고 물물 교환을 하기로 우리가 설탕 얼마 줄 테니까 너네 술 얼마 줘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기로 계약까지 다 맺어놓은 상태였어요. 네, 고려 인삼 무역회사에서 주는 술이니까 왠지 인삼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것 같죠? 자, 그래가지고 그때 통일부가 뭐라 했냐면 설탕과 술은 대북 제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물품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일 워킹그룹에서도 논의할 대상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지나서 슬금슬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국정원이 국회에 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라고 하네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 이제 그 보고를 하고 나면 거기 이제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그냥 브리핑을 해줍니다. 국정원의 보고를 그대로 공개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국가 이제 뭐 기밀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언론에 흘려주는 거예요.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재 대상이라던데요. 그럼 이거 무역하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던 게 됐어요.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럼 이제 북한의 그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 간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그 사인한 거 뭐야? 계약은 왜 했어? 통일부에서 된다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안 돼?
아, 진짜 뒤통수 치는 게 진짜 통수 전문이네, 이것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유엔 대북 제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쭉 종합해가지고 목록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품, 나오면 안 되는 물품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하면 안 되는 북한 사람, 기업들이 다 목록이 있습니다. 누구누구하고는 거래하면 안 되고, 어떤 회사하고는 거래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목록이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게 비밀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냥 검색하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 있나? 안 떠요. 영어로 검색해봤어요. 아, 이거 혹시 또 영어로 돼 있나? 안 떠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록에 없는 거예요.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닌데 국정원은 왜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그 국정원 보고를 들었던 국회의원이 언론에다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부는 이거 몰라요? 통일부는 검색할 줄 몰라요? 통일부가 제일 잘 알죠, 이런 거는. 북한의 어느 기업은 제재 대상이니까 거래하면 안 된다. 이건 통일부가 제일 잘 알죠. 통일부는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입 다물어버린 거예요. 국정원 당연히 우리는 뭐 원래 언론에 공개 안 해, 이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장난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단체를 가지고 농락을 한 거예요. 너네 거래해봐 해놓고, 앞에서는 뭐 거래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럼 남북 업체만 골탕 먹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통일부가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약간 뭡니까, 희망 고문하는 거죠. 될 것처럼 해놓고 안타깝네요, 뭐가 걸렸네요. 또 될 것처럼 하다가 이번엔 트럭이 걸렸습니다. 될 것처럼 하다가 이번엔 제재 대상이네요, 안 됐네요. 이게 뭐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딱 놓고 보면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통일부는 애초에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원할 생각이 없어요. 차단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었지 지원하는 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애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계속 분위기 띄우고?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위기를 계속 띄웁니다. 그럼 사람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무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감이 생기죠. 좌절합니다. 회의감이 들고, 괜히 손대가지고 된다 그래가지고 손대는데 망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은 신경도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안 된다 그러니까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돈을 딱 줘요. 그러면 용돈 생겼다, 놀러 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미안 실수다, 다시 되돌아가요. 더 기분 나쁘거든. 차라리 용돈 안 주면은 덜 기분 나쁘죠. 이게 지금 뭐예요? 사람들을 계속 체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시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시도해도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노림수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타미플루도 북한이 거부해서 안 된 거래. 이번에도 북한이 핵실험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핵실험하니까 제재 대상이 됐지. 고려 인삼 무역회사가 핵실험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란 나라는 그냥 상대하면 안 되는 나라야. 저기는 폐쇄적이고 믿을 수 없고 비합리적이고 준다 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북한 나쁜 나라야, 건드리지 마, 그냥. 반북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조중동 종편에서 이런다 그러면은 믿겠는데, 통일부는 원래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통일부는 통일하자는 부서인데 왜 이런 일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엉뚱한 일을 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상하죠.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다. 이건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다. 저런 반통일부는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부 부처도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관 바뀐 거 말고 바뀐 게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명박 박근혜 때 반통일부였던 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다시 통일부로 전환이 됐을까? 장관 바뀐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런 일을 뭐 하는 거지? 왜 북한을 계속 악마화하고 북한의 어떤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반통일부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는 오히려 남북 교류가 좀 됐어요.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데 그 남쪽에 있는 남북 교류 단체들 있잖아요. 이 단체들이 이제 방북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 가가지고 뭐 무슨 콩우유도 지어주고 무슨 양묘장도 지어주고 막 이런 거 관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걸 잘 쓰고 있나? 또 막 잘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와서 잘 쓰고 있대요. 끝.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옵니다. 사진 찍어서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증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를 해야 돼요. 사진을 다 찍어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뭘 하냐면 너네 찍어온 사진을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라. 언론에 유출하지 말아라. 각서를 쓰고 가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한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단체가 갔다 와가지고 북에서 찍어온 사진을 언론사에 줬다가 그 단체가 다음부터 방북 허가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너네 그 규정 어겼으니까 방북 안 시켜줄 거야 앞으로. 통일부에서 그냥 딱 찍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진 공개되면 뭐가 문제예요? 무슨 저작권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초상권 지켜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겠죠? 네. 북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언론에 나오면 사람들이 보고 북한의 실상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죠. 북한의 실상을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여행객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이런 데 다 올라갔어요. 근데 뭘 은폐를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 다 찍어왔는데. 그걸 막더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북한의 실상이 드러나면 우리한테 엄청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은폐하고 북한은 무조건 나쁜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뭔가 사정이 있는 거죠. 그 사정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하나요?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유시민 이사장이 주로 이제 하는 게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구독자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대중적 인기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요즘 하는 것 중에 알릴레오 북스라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뭐 한 명 뭐 게스트도 초대하고 뭐 진행자도 있고 유시민 이사장도 출연해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뭐 어느 기절이 좋고 뭐 이 책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주제로 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 광장이라는 소설이 요즘도 수능이 나오나요? 옛날에 이제 막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광장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죠. 광장의 줄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광장의 줄거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소설이죠. 광장이 이제 뭐냐면 최인훈이라는 작가는 월남한 작가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북에서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때 월남을 했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소설의 줄거리가 약간 자전적 소설이에요. 이제 선우차만 바뀌었는데 이 주인공, 광장의 주인공이 남쪽에 살다가 이제 남쪽에 이제 독재의 어떤 이제 핍박을 받다가 거기에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월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에 가서 사는데 북한은 남쪽보단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이게 자기가 뭐 자유를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군인으로 이제 참전을 했다가 잡혀가지고 포로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전협정 하면서 포로 교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남쪽에 이제 그 포로들한테 세 가지 길을 줬어요. 남쪽에 그냥 살래? 아니면 북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제3국행을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거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록에 중립국을 실제로 선택한 포로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돼요. 열 몇 명이다 뭐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14명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아주 극소수의 포로들이 실제 중립국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장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난 중립국 가겠다. 남쪽도 싫고 북쪽도 싫다. 중립국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 타고 중립국으로 가다가 갑자기 뭐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자살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과 북쪽을 다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이거는 남북을 모두 비판하는 소설인데 이걸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맥 빠진 얼굴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깃 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소설의 한 문구입니다. 소설의 한 문구를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서 야 이게 지금 북한 사회하고 똑같다. 북한 사회가 바로 이렇다. 이거는 뭐 완전 애연서다 애연서. 이렇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막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뭐 어떻게 그때 이게 이제 60년대 소설이에요. 6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지금의 이제 북한 사회를 그대로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이랬고 그러니까 이게 자전속 소설이니까 자기가 본 북한의 모습도 이랬고 근데 이게 안 변하고 지금까지 온 거라. 이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는 인간의 개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라는 건 인간의 개성이라는 걸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런 이제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막 유시민 이사장이 막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글쎄요. 방공 교육만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진을 보니까 개성이 없고 진짜 기계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인가요? 근데 이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요. 2년 전에 이거 한국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그 5일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북했던 사람들 다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북한은 역시 개성이 없고 천편일률적이고 열의도 안 보이고 뭐 열정도 없고 맥 빠진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때 방북했던 사람들이 북한 국민들을 보고 한 얘기들만 좀 몇 개 따와봤어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죠. 주민들 표정이 굉장히 활기차고 희망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원상 전 부총리는 평양 거리의 주민들도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그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편해 보여서요. 자유롭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걸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탈당해가지고. 사람들 표정까지 모든 것이 활기가 넘치고 밝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온 사람들, 실제 북한 국민들을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는 북한 사람들 뭐 무표정하고 뭐 기계적이고 개성도 없고 활기도 없고 맥 빠진 것 같고 열기도 안 느껴지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만 봤습니까? 우리도 봤어요.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다 봤습니다. 어떻게? TV로 봤죠.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거의 실시간으로 다 생방송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기념 행사 이것도 뭐 거의 무슨 생방송처럼 남쪽에 온갖 지상파 방송들이 다 틀어주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도 뭐 국내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보면 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북한 국민들 참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이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부터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발랄하고 제가 참 인상에 남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동강 수산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 엄청 큰 이제 해물 전문 요리점 식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동강 수산식당을 가가지고 막 이제 좀 일찍 가가지고 막 식당을 쭉 돌면서 거기 있는 북한 주민들 막 밥 먹으려고 식당에 줄 서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막 나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평범한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시민 이사장도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왜 국민들은 전혀 못 느꼈던 걸 유시민 이사장은 느꼈을까요? 어려웠을 때 받은 그 방공교육의 세뇌가 아직 안 빠진 걸까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체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남쪽 사회의 그런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정치에 대한 어떤 환멸 이런 것들 막 얘기를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회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개별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체계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다르다. 북한은 개별성이 없지 않냐. 근데 남쪽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나라야. 그러면서 한국은 아주 자유로운 광장이 됐다. 심지어 부패할 자유도 있다. 부패할 사람은 부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나라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패할 자유 얘기를 했다길래 방송을 찾아서 봤거든요. 농담처럼 했겠지라고 했는데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농담, 웃으면서 농담처럼 그냥 약간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부패할 자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면 한번 보십시오. 네, 근데 부패할 자유. 네. 유시민 이사장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를 두고 레디컬 리버럴리스트, 그러니까 극단적 자유주의자다. 나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앞서서 자유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유가 최선이니까 최우선이고 최상의 이제 선이기 때문에 부패할 사람은 부패하고 부패하지 않을 사람은 부패하지 않으면 된다. 자, 근데 이걸 자랑입니까, 솔직히? 부패할 자유가. 세상에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부패야 어느 나라든 그 부정비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아주 관심 있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완전히 진짜 쥐잡듯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뭐, 이런 걸 막 퍼뜨려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진짜, 살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한 게 아니라 타살이에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밀어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검찰이 그럼 자유로운 거냐? 검찰의 이런 부패상, 부정부패가 자유로운 거냐? 최근에도 있어요. 채널A의 그 유동재 기자가 검찰하고 짜고 유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야, 유시민이 뭐 부정부패했다라고 증언해라고 막 공작을 했잖아요. 강요를 하고. 그것도 자유예요? 한명숙 전 총리 누명 써가지고 뭐 돈 받은 적도 없는데 돈 줬다라고 거짓말로 증언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이것도 자유입니까? 이런 자유가 지금 자랑할 만한 자유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중요한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통제하고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다. 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 억울한 누명 쓴 사람들이 뭔가 그 누명을 씌운 부적절한 자유를 행사한 그 검찰과 언론과 이 사람들이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처벌 안 받았어요. 좀 진실은 그나마 일각 드러났죠. 진실이 이제 사실로 인정된 건 아직 아니에요. 재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의 일단이 드러나긴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좀 덜 억울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대표적인 피해받은 사람들 말고 검찰이나 언론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진짜 피해를 받고 죽음을 내몰린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지도 못해요. 자기가 억울한데 누명 쓴 거를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패할 자유가 있으니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이건. 근데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이제 사태가 작년에 이제 막 한참일 때 TV 토론 나왔어요. JTBC 토론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당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조국을 변호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뭐냐면 진영 논리가 뭐가 문제냐. 원래 민주국가에서는 진영 논리로 서로 공격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거다. 그거 자체를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진영에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진영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JTBC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만 진영 논리에 안 빠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일견 타당성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봐라, 사실을. 있는 사실만 얘기해라. 왜 없는 사실, 있는 사실 뒤범벅해가지고 조국 장관 누명을 씌우냐. 그러면 안 된다. 오로지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진영 논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입니다, 사실. 확실한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앞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었을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저는 사실보다는 뭔가 자기 편견, 선입견. 그래서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뭔가 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보다 진영 논리에 더 충실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사실에 기초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도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만큼 사실에 기초해서 한 가지만 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2012년 4월, 좀 오래된 얘기네요. 총선,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선거 사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몇 달간 이 사건으로 그냥 한국 사회가 완전히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부정선거를 할 수 있지? 완전히 이건 진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죠. 온 국민을. 저도 진짜 이때 당시에 상당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보충 설명하자면 좀 오래된 사건이니까 보충 설명해야겠어요.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그 이전에 그 민주노동당이 있었어요. 민주노동당하고 국민참여당,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정의당으로 있죠. 진보신당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이름이. 이 세 당이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라는 새로운 합당한 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수를 점하고 있던 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세력이 엄청 컸습니다. 당원 숫자도 엄청 많았고, 거기에 이제 유시민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국민참여당이 있었는데, 이 국민참여당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국민참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소수가 다수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 기반이 여기서는 약하죠. 그래가지고 총선 때 자기들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제 지역구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역구는 진짜 막 정치 오래 한 거물들이 당선되는 거고, 이런 거대 정당이 아니면 그렇게 되잖아요. 거대 정당 등을 업어야 당선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그때 당시에 이제 비례로 많이 당선되는 걸 이제 좀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비례의원 이 내부 경선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계는 비례에 자기들이 앞순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다수 속에 소수가 들어온 거다 보니까 다수당이 이제 경선이라는 게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출신들이 앞순위에 가겠죠. 유시민계는 이제 뒷번호를 차지하고. 그냥 이게 다수와 소수가 통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다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가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장치는 없었던 거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당원 투표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자라고 하니까 다수였던 민주노동당 계가 앞순위를 갖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뒷순위에 밀렸잖아요. 투표를 딱 깠어요. 그러니까 다 당선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당선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죠. 억울하다기보다는 이제 열받죠. 억울한 건 아니죠. 어쨌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순서를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건 내부 경선 자체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엎어버린 거예요.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앞순위에 있던 사람들, 너네가 부정선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밀려났다. 그때 당시에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을 부정선거범으로 몰아가지고 저 세력들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이거 스마트폰 하고 컴퓨터로 막 온라인 투표한 거 다 조작했다, 데이터 조작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당은 완전히 이제 막 풍비박산이 났고, 검찰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내부 당원 명부랑 이런 거 다 서버 압수수색 해가지고 문서랑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기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게 안 나온 거예요. 검찰이 막 진짜 먼지 털었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 잡고 싶었겠죠. 검찰 입장에서도 진보니까. 진보를 잡고 싶었고, 유시민계는 이제 약간 개혁 성향이니까 진보보다는 좀 색깔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를 진짜 탄압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시민계 그때 제주에 5억만 후보라든지 몇몇 그 주요 유시민계 이 사람들이 이건 너무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부정선거 했다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범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엉뚱하게 실제 부정선거범으로 몰렸던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털어도 나온 게 없으니까 기소조차 안 돼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백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내가 자기가 지금 바쁘니까 대신 투표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투표했어요. 저 구속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거예요. 구속까지는 안 됐겠죠, 이 정도는. 그럼 뭐 한 건물 안에서 투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건물 안에서는 하나의 라우터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IP 주소가 똑같은 걸로 나와요, 밖에서는. 각 컴퓨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투표하고 저 사람 투표하고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투표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의 IP에서 투표한 거야. 그러니까 한 컴퓨터에서 투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 이 사람들도 다 뭔가 부정선거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 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자기들이 부정선거까지 해가면서 내부 경선을 벌였으나 결국은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이 부정선거 한 거를 이 주류 세력한테 떠넘겨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당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여기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자기들한테 권력을 줄 줄 알았는데 권력을 안 주고 버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을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검찰이 와서 수사를 해보니까 황당한 결과가 나와버렸던 거고. 자,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계가 다 우르르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때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의 빚을 8억이나 가지고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이 그대로 통합진보당 빚이 된 거예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빚은 자기들이 국민참여당 하면서 가져온 빚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나 몰라라 탈당해버렸어요. 그래 통합진보당의 빚이 돼버린 거죠, 그건. 약간 이제 사기 사건이죠, 이건.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사기 사건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은 그때 유시민 이사장도 유시민 걔 막 부정선거 난리칠 때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동참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때 내가 오해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내가 착각한 거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과연 했나. 누명 씌운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기를 했나. 8억 빚 떠넘기고 그냥 탈당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도 느끼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관계가 확인돼도 나 몰라라요. 이게 극단적 자유주의라는 건가요? 책임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검찰이 조작을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누명을 씌운 거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주장하려면 자기 말이 책임을 져야죠. 유시민 이사장 하면은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정당 제조기, 정당 파괴자. 이런 말이 따라다닙니다. 유시민 의원이 정당을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시민 의원이 파괴한 정당도 정말 많습니다. 유시민 의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신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좋아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 알릴레오 그것도 뭐 몇십만 명이 봐요. 10만 명 넘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유시민 개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 정당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참여를 했는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딱 자기만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돼가지고 딱 썰랑 가고 그 당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유시민만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만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왔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유시민 이사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저 사람만 믿고 진짜 막 헌신을 했는데. 자,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실체인가. 참 참담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가 참 이해가 된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좀 사람 보는 안목이 정말 탁월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